제가 전형적으로 그 CEO한테 푹 빠져가지고 나머지를 제대로 확률적으로 체크를 못 해보고 들어갔다가 실패한 케이스였고 네. 저희는 완전 바닥에서 그걸 또 팔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몇십 배가 올랐습니다. 네. 이중으로 실패한 케이스. 아,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네. 싸게 파면 폭등하고. 네네.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던. 근데 왜 이렇게 즐거워지죠? 그때 4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 예, 아주 단기간에 이제 큰 쓴맛을 봤던 그런 회사여서 당시에 저희 판단을 돌아보면은 젊은 CEO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산업에 나타난 CEO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도 좀 더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책을 소개하는 순서를,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잘 안 하죠. 저희가 책을 소개하는 게 요즘 들어서는 책을 소개하더라도 예전에 절판이 된 책, 그리고 아무리 그 책을 홍보해도 사보시지는 않을 만한 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 컨텐츠화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떤 강연을 가거나 또 방송에 출연하면 가끔 우리 김 프로님은 무슨 책을 권하십니까? 투자에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저의 독서량이 크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가 쓴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책이 꽤 큰 책이고, 그런데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그런 책이었는데, 주식 투자 초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로 조금 힘드신 분들은 다시 투자의 초심을 회복하는데 그 책을 권해드렸는데, 최준철 대표께서 그 책을 현 상황에 맞게 잘 개정을 하셔서 새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핑계로 해서 한 번 더 모시게 됐습니다.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그 책 있잖아요.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그게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책이 언제 쓰여졌었어요? 제가 2002년 3월에 예. 출간을 했으니까 예. 딱 21년 전에 와. 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시절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동아리의 이름으로 네. 원래는 이제 후배들을 교육하려고 만든 네, 네, 교재였는데 네. 그걸 출간까지 하게 됐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뭐 종목이 기억나요. 뭐 동서라는 종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일전자? 네. 뭐 그런 거 어선프리하게 이제 기억이 네. 나요. 제대로 읽으셨네요. 근데 시중에는 판매를 잘 안 했었죠? 2002년도에 그 책을 낼 때는 예. 대부분 가치 투자 관련된 책들이 해외 서적을 번역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그런데 한국인 저자가 가치 투자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 없었고 저희가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가치 투자에 입문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네. 그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회자가 되셨지만 뭐 예나 지금이나 가치 투자가 아무래도 좀 니치한 영역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대중적으로 엄청난 판매, 그 당시에 또 기술적 분석이나 뭐 초단타 매매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네. 대신 이제 판매량이 뭐 급격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았고 이렇게 책을 알아봐 주시고 네. 또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이 책이 살아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또 이 책을 많이 좀 홍보하지 않은 면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의 실력을 돌아보면 예. 너무나 좀 부끄러운 정도의 실력,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정말 젊은 혈기에 썼었는데 책을 지금 보신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개정을 손대기에는 또 제가 또 바쁘다는 핑계로 손을 못 대고 있었고요.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올해가 저희 VIP 자산운용 20주년이어서 벌써요?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주년에 맞춰서 그래도 어허. 이 책을 좀 대신할 만한 그동안의 경험을 담아서 새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이 한국형 가치 투자, 그러니까 전략을 떼고요. 한국형 네. 가치 투자라는 책을 출간해서 오늘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하기야 그거를 개정 중보하면 그 안에 있는 종목을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시간적인 이격이 있어서 이미 투자의 대상이 아닌 종목들도 생겼을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사실은 다시 썼다라는 표현이 네.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재건축보다 신축이 더 쉽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20년이나 되셨어요. 네. 저 책도 그렇지만 VIP 자산운용이.
근데 올해 또 의미 있는 새로운 변신을 좀 하시죠? 예, 그동안은 일임 투자와 사모 펀드 위주로 네. 운용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는데 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신 게 저희 뭐 최저 가입 금액이 뭐 5억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접근이 쉽지 않다. 예. 하지만 그래서 공모펀드 라이센스를 따서 진출을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20년 정도 축적이 됐고 사모시장에서 검증을 받았다면 네. 그래도 이제 공모시장에 나가서 많은 대중 투자자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공모펀드를 처음으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성공적이셨어요? 어떻게 런칭하지? 시장 상황 녹록지 않았을 텐데. 뭐 기획 당시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 관심이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손실을 저희가 회사가 떠안아 드리는. 그러면 운용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0% 났다 그러면 원본 돌려드려요? 마이너스 10%까지는 고객 수익률이 0이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그만큼이 마이너스 폭으로 잡히는데. 그런 류의 펀드가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마이너스를 운용사가 다 감당해요. 사실은 사모시장에는 있었던 개념이었는데요. 네. 공모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구현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어떤 저희가 양보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 펀드에 대한 이게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런 구조를 짰는데 예,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이제 판매를 하자마자 완판을 하게 됐습니다. 300억 완판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 있으셨나 봐요. 되게 역설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기획을 하면 네. 펀드가 많이 팔릴까에 대한 고민은 되지만 예. 반대로 투자를 시작하기엔 또 좋은 시기이기도 해서 판매는 어렵지만 투자하기에는 좋고 네. 또 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는 판매는 잘 되지만 운용에는 또 부담스러워. 네, 이게 펀드 회사들이 갖는 딜레마인데 예. 어쨌든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기, 싼 주식이 많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좀 간접 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예, 일종의 홍보비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새로 시작하고 있는 시도인데 잘 운용하셔서 시장도 좀 만드시고. 네, 간접 투자 시장이 또 투자자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상품으로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이 되는데 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20년 전에 쓰셨을 때 최준철 대학생과 자산운용사, 비교적 규모 있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임과 동시에 CEO시잖아요. 입장도 많이 다르셨는데 시장도 사뭇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가장 큰 차이는 지금의 저에 비해서 그 당시 27살의 최준철은 아는 게 훨씬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고 네. 실력도 지금만 못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책을 내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일단 감정적으로는 주식이 이렇게 좀 천대를 받는 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피가 좀 끓던 때라 왜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이렇게 천대를 받고 당시에는 부동산은 불패, 그 주식은 필패 이런 공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코스피 지수가 1000을 못 넘는다는 회의론도 가득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를 겪고 회사가 어떻게 체질이 변화가 됐고 그리고 그 테크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이 정말 뭐 PER 1배, 2배짜리가 널려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싼데 아무도 안 하시지? 그래서 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가치 투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 주식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목 사례를 22개나 넣어놨던 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이해할 만한 회사들인데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사세요. 요 정도만 점검하고 사시면 됩니다. 주식을 아주 강하게 권하는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고요. 지금은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가치 투자 펀드들도 수익률도 좋았고 대형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 하셨던 개인 투자자 분들도 사실 드러나진 않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또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그 가치주들이 많은 리레이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노천광산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갱도를 좀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게 그때 배경으로 쓰여진 21년 전의 책이 지금은 통용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실전적으로 그때가 이론편이라고 하면 지금 좀 실전적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심리를 다스리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많이들 이제 사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다양한 종목 사례를 섞어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례로 돼 있는 책을 오래 읽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일 재밌는 게 종목 얘기니까. 왜냐면 이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는 투자를 못했네. 혹은 이건 나는 좀 생각이 달랐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 또 책을 오래 읽어야만 사실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책은 꼭 사보세요 이렇게 광고 안 해드릴 테니까 그냥 사례만이라도 좀 찾아서 사례만이라도 좀 몇 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당시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에 수록이 됐던 종목들이 예. 저희가 요번에 책을 쓰면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다 플러스 수익률은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적게 오른 것도 있고 당시에 실력도 미쳐냈지만 정말 그때 주식이 쌌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을 했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그 옛날에 동양제가라는 이름의 오리온. 예, 오리온이 와. 20배가 올랐더라고요. 20배. 네. 1년에 한 배씩 올랐네요. 물론 이제 달리로. 예,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많이 올랐는데 네. 그 두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나 지금이나 이게 제거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섹시한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뭐 업종이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간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업종이 성장을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올라가는 개별 종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를 입증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좀 가치 투자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은 시장이 큰데 그러니까 한 주에서 성공하면 이게 그 내수만으로도 성장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가 많거든요. 근데 오리온이 이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런 시장을 개척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게 사실이거든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의 틀을 벗어난 종목들이 역시나 좀 주가 상승도 높았구나라는 그런. 가치주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도 없고 어떻게 약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막 한다는 건 성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조금 궤를 달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군요. 뭐 가치 투자자들이 다 성장을 좋아합니다. 제가 운용하는 상품 이름이 그로스 1임형인데요. 예. 성장은 좋아하는데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저희는 성장이 주가에 예. 아직 반영되지 않은 종목을 좋아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굿 컴퍼니와 굿 프라이스의 교집합을 노리기 때문에 그게 굿 스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치주지 성장이 빠져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역시나 이제 성장이 중요한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성장을 따라가야지 원래 투자 아이디어가 발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리온은 그래도 비교적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업종과 행보를 보였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은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뭐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야, 그 초코파이 강렬하죠. 근데 그거를 제가 들으니까 이 오리온의 최고 경영자가 화교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리온의 딱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가 한국에서는 정이잖아요. 정. 그죠? 근데 중국에선 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으로 하면 이건 약간 남녀상열지사로 읽힌다고.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참 디테일이 강해야 되겠구나. 예. 우리의 브랜드라고 그냥 초코파이 정을 갖다 붙였으면 중국에서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저는 당연히 그 담철곤 회장의 그런 현지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네. 그 진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못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인데 네. 이런 거를 먼저 알아보신 분들이 그 성공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아난티도 그 가운데 있습니까? 아난티는 약간 이게 뭐 테마주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요. 그 저희의 이제 성공 사례 못지않게 네. 이 실패 사례를 실패 많이 사례 좋아하시는데 예,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던데 네. 제가 2019년에 이제 3프로TV 초창기 출연할 때 실패 사례만 모아가지고 그때도 사실 그렇죠. 제가 네. 당시에 이제 에머슨 퍼시픽이었고 나중에 아난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전형적으로 그 CEO한테 푹 빠져가지고 나머지를 제대로 확률적으로 체크를 못 해보고 들어갔다가
실패한 케이스였고 네. 저희는 완전 바닥에서 그걸 또 팔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몇십 배가 올랐습니다. 네. 사실 이중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아,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네. 싸게 판 후엔 폭등하고. 네네.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던 왜 이렇게 즐거워지죠? 그때 4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는 남해에만 리조트가 있었는데 이 네. 북한에 진출을 금강산에 진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되게 좋게 봤었어요. 예. 그런데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진출이라는 걸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저희가 이 CEO가 자 우리나라 리조트 시장을 팔면 완전히 뒤집어 엎을 거라는 그런 되게 신앙적인 환상. 예 그런 환상을 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좋고 뭐 금강산 너무 뭐 역시 천혜의 절경이지라고 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사고가 나면서 폐쇄가 돼버린 그렇죠. 상황이었고 총격 사고가 났죠. 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예. 이 콘도 분양, 리조트 분양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사업적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제 아무리 봐도 탈출구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감정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매도를 했는데, 저희 원래 봤던 대로 이 CEO가 능력 발휘를 그 이후에 계속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부산 기장에 이제 아난티를 성공을 시키면서 그렇죠. 이 회사가 완전히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엑시트 한 건 언제세요? 그게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 네. 예.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이제 큰 쓴맛을 봤던 그런 회사여서 회사가 지금 너무 잘 돼서 좋긴 한데 당시에 저희 판단을 돌아보면은 아, 이런 실패 사례는 좀 참고하셔서 어찌 보면 이 CEO 젊은 CEO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산업에 나타난 CEO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도 좀 더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결국은 성공하는 CEO도 있고 결국은 실패하는 그 CEO도 있는데 이 판가름을 할 때 실패는 매우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데 궁극적인 성공의 CEO는 매우 오랜 동안 검증을 하고 그죠? 그렇죠. 차라리 그냥 기다릴 걸이라는 생각 들고 참 주식이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확률적인 사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가치 투자의 세계관 8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좀 확률적으로 뭐 금강산 프로젝트나 이런 걸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회의주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회의주의. 예.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자본시장의 시스템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 낙관론을 갖되 예. 개별 기업,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심하고 점검해보고 체크하고 이 회의주의를 다 벗겨낸 최후의 결론을 예. 가지고 저희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주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교훈을 저희한테 남겼던 케이스였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지금 뭐 자료 화면으로 나갑니다만 가치 투자자의 세계관 8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네. 뭐 덜어는 들어본 것 같고 덜어는 저도 무슨 얘기인 거 좀 알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거는 이건 왜 써놨지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장기적 낙관론과 회의주의는 방금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교집합적 사고도 사실은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가치 투자자들이 싼 주식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 싸고 좋은 주식이라는 교집합을 노리는 사람들이다라는 네.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윤조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많이 하셨던 얘기가 예. 특히 작년에 종말론적 사고하지 말고 순환론적 사고를 해라. 늘 모든 것은 돌고 돈다. 어떤 업종도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영원히 안 좋아질 것 같은 산업도 또 좋아지고 그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순환론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은 예. 그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거든요. 순환론적 사고로 좀 가치 투자자들은 바라본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평균 회귀를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네. 너무 싼 거는 제자리로 너무 비싼 것도 제자리로 예. 이런 사고관을 갖고 있는 걸 아셔야 아 가치 투자자들이 왜 저렇게 접근하고 행동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단절적이지 않고 순환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뭐 영원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뭐 종목 분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뭐 매크로라든가 시장 예측은 좀 더 도외시하는. 그러니까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세상의 변화, 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그런 이제 가치 투자자들을 대할 때 일반 투자자들이 항상 갖고 있는 회의가 뭐냐면 에이 말이 저렇지 뭐 시장을 전혀 안 볼 수가 있어서 특히 공모펀드 같은 것도 하신다는데 예. 타이밍도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솔직하게. 예. 이게 알긴 알지만, 예. 이게 알긴 알죠. 저도 하루에 신문을 한 꼭지도 안 빠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예.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알지만, 정작 저희가 투자를 하는 프로세스 상에서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예.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투자 아이디, 개별 종목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고, 음흠. 근데 이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과 연관된 부분의 매크로나 전체 돌아가는 상황들을 따로 찾아서 반영을 하는 거에 씁니다. 네.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텀업이고 바텀업 과정에서 탑다운적인 개념으로 이 업을 이해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켄 피셔라는 이제 대가가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 시장은 능멸의 대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막 능멸한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도 하고 뒤통수도 요즘 치고. 좀 와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줬다 뺏는 건데, 예. 막 줬다가 뺏기도 하고 주가 예. 올라갔다 갑자기 막 푹 빠지기도 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오래 못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네. 이 시장의 능멸 개념, 그러니까 시장은 능멸의 대가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예. 다음부터는 이제 올바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방법을 예.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시장이 주는 변동성을 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봐야지 여기에 계속 함몰돼서 들어가면은 투자를 계속하기가 어렵고요. 뭐 비유하자면 뭐 펀치를 한 대도 안 맞고 컨트롤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처럼 주식 투자는 무조건 변동성을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입장료 같은 거죠.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상이고요. 예. 여기에 좀 더하면 벤저민 그램의 미스터 마켓 개념. 시장에 우리가 뭐 주가가 올랐다고 막 기분 좋아하고 떨어졌다고 나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이 주는 가격을 내가 원할 때 취해서 시장을 이용하라. 그런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사실 꼭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정말 투자 실패는 줄이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나에게 어떤 건가? 주식은 나에게 어떤 건가? 나하고 같이 가는 반려인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대상이고, 시장은 나를 항상 괴롭히는 무언가, 그런 관계의 설정이라는 게 조금 다르게 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능멸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잘 서로 활용하는. 예, 보통 이제 가치 투자의 세계관이니까 가치 투자들이 인식하는 시장은 예. 그 옆집 아저씨입니다. 예.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매일매일 우리 집에 9시가 되면은 찾아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예. 너 삼성전자 6만 원에 살래? 예. 근데 안 사요 이러면은 다시 갑니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6만 5천 원에 살래? 이제 계속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 그냥 짜증나 4만 원에 그냥 팔게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올바로 이웃집 아저씨를 대하는 태도인 거고, 예. 이 이웃집 아저씨는 놀라운 게 저희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계속 오죠. 저는 상처받지 않고 매일매일 9시면 찾아오시고 3시 반이면 떠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가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관점 하나가요. 결국에는 시장을 보는 관점을 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능멸의 대가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뭐 저는 또 뭐 시장이 많이 가스라이팅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 종목은 절대 안 돼. 이 업종은 절대 안 돼. 아니 2000년 초반에는 그런 게 음식료 절대 안 돼. 그때 LCD가 가장 인기가 있을 때여서. 그렇죠. 네, LCD가 너 모니터가 다 뚱뚱한데 얇아질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키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극복하느냐도 사실 가치 투자자의 몫이고요. 그렇군요. 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거리를 두라고 하더라고요. 예, 상대하지 말라고. 네, 시장을 어느 정도는 가치 투자자들이 조금 뭐 무시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것도 뭐 그런 금원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치 투자의 세계관 중에 8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시장의 능멸, 회의주의, 장기적 낙관론, 그리고 교집합적 사고, 확률론적 사고, 순환론적 사고, 그리고 장기 투자와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책에 하셨는데, 그러니까 책을 안 사보셔도 됩니다. 김프로님 덕분에 그냥 책 내용을 다 스포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또 재밌어서 예. 그 2가지 종목에 대한 예. 그 사례를 좀 더 여쭤볼게요. 휠라는 성공 사례예요? 아니면? 그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가 다 묻어 있는 건데요. 겹쳐요? 예. 네. 그 보통은 이제 물렸다 이러면은 주식 안 하시는 분은 벌레 물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단어잖아요. 예, 주식에 물리면은 네. 오도 가도 못하고 되게 답답하잖아요. 저희가 휠라에 5년을 물려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프로들도 저렇게 물려있구나 예. 라는 그런 사례인데, 처음에 이제 타이틀 리스트를 갖고 있는 아쿠슈네트를 필라가 인수하는 걸 보면서 그래요. 그게 미래에셋하고 해가지고. 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와, 이거는 관련 산업 다각하고 윤윤수 회장님 해외 비즈니스 경험도 많, 이미 필라 코리아로 필라 본사를 인수한 경험도 있으시고 그렇죠. 잘하실 것 같다 예. 라고 생각해서 그때 샀거든요. 근데 그 이후서부터 필라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가 계속 좀 추락을 했고요. 사실 골프의 인기도 뭐 코로나 때 좀 들어서 반짝한 거지, 그 전까지는 골프도 인기가 계속 좀 사그라들고 있는 네. 추세였거든요. 그리고 오래도록 해왔던 회사를 좀 바꾼다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숫자가 계속 깨져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타이틀리스트 인수 후에? 예,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 필라 탐방을 갔는데 5년 동안 담당자랑 그냥 서로 그 하소연하고 한숨만 쉬는, 정말 좀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다행히 이 회사가 그 꾸준하게 로열티 수입이 있어서 현금 매립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고 잘 버텼는데, 탈출구가 없었고, 제일 슬펐던 거는 이제 필라를 주변에 제가 물어보면 네. 뭐 아재 브랜드를 요즘 뭐 누가 입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허. 근데 이제 회사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뭐라도 합니다. 근데 그 뭐라도 한 게 브랜드를 좀 더 젊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필라 브랜드를 좀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게. 네. 그러면서 뭐 콜라보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글리 슈즈가 히트를 치면서 이 회사가 다시 벌떡 살아났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매일 무신사에, 그때 무신사가 그렇게 유명한 사이트가 아니었는데 무신사 들어가서 랭킹 확인하고, 길거리 걸을 때 항상 사람들 발만 쳐다보고 무슨 신발 신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 눈에 띄게 필라 신발을 신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아지고. 그게 2010 몇 년도 아니에요? 네, 2017년, 18년 맞아요.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디스럽터라는 제품이 저 안쪽에 있다가 그 ABC 마트에서 계속 앞쪽으로 나오고, 그걸 보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그때가 2018년이 기억하시면 시장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 필라가 그동안의 그 공백을 깨고 3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 사례로 끝나기는 했는데요. 여기서의 그 제가 책에 써놓은 교훈은 주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물린데 대한 대처를 어떻게 되냐 이러면은 뭐 100% 그게 현금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 주식을 잘 살 거냐 물어보시고, 이렇게 제가 조언은 하지만 네. 막상 그 입장이 되면 그 물린 주식을 처분하고 희망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어렵다고. 네, 게다가 근데 제가 그러면 무신사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신발을 보는 게 물리지 않고 있었다면 제가 과연 신규 종목 발굴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이게 또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토록 주식이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필라에 물렸던 케이스를 이제 소개를 드렸고, 뭐 어려운 걸로 치면은 뭐 이런 식의 실패 사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금 먹고 팔았는데 뭐 그 이후에 뭐 10배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고요. 제가 있잖아요. 현대중공. 저희 현대중공업은 뭐 거의 끝까지 먹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리노공업이랑 메디톡스. 예. 예, 아직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정말 많이 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소형주에서 거의 약간 중대형주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저희 투자자문사 2003년에 창업하고 3년간 가장 높은 비중 종목이 리노공업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최대 주주도 너무 회장님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 40%에, 그리고 높은 경제적 해자에 정말 저희 입맛에 꼭 맞아서 가치 투자자들은 마이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속설에 반대가 될끔 정말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3년쯤 지나서 이게 접촉식으로 이렇게 핀이 반도체가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테스트 기기인데, 이게 접촉식이거든요. 예. 근데 비접촉식 기술이 개발됐다는 얘기가 들린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당연히 접촉식보다 비접촉식이 더 망가뜨리지 않을까요? 정밀을 하니까요. 네. 근데 아무리 리서치를 해봐도 결론을 못 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다 팔았는데, 그때 이후로 10배가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헛소문이었어요? 아니면 리노공업은 더 좋은 걸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상용화가 되지 못했던 거죠. 아직도 제대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또 그 이후에 리노공업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이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장하고 뭐 모바일 AP가 나오고 하면서 더 커져서, 단지 그것 때문만 주식이 오른 건 아닌데, 저희가 너무 좋아했고 너무 확신이 있었던 거 대비해서 또 이게 IT라서 그랬는지 너무 또 소문 하나에 빨리 저희가 무너져 버렸던 그런 아쉬움도 제가 토로를 했고요. 또 메디톡스는
제가 그 전부터 이미 태평양제약을 투자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메디톡스 물건을 떼다가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침 회사 근처에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거의 제가 제일 먼저 상장하고 나서 투자 중에 거의 제일 먼저 갔을 겁니다. 물어봤는데 영업이익률 당시 43%에 뭐 정말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너무 남는 장사더라고요. 그러고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다. 돌아와서 리서치를 딱 해보는데 경쟁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만드는 엘러가는 오케이입니다. 여기는 저희보다 비싸게 파니까요. 근데 경쟁자가 나타나면 영업이익률이 43%니까 더 싸게 팔 거 아닙니까? 덤핑을 칠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거. 매출도 크지 않은데 이익률 무너지면 큰일이다. 그 회사가 휴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안해서 못 사겠다 라고 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맞은 거는 휴젤이 진짜 나와가지고 현재는 휴젤이 내수에서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건 맞았는데 틀렸던 거는 저는 톡신이 그냥 연예인이나 아주 나이 드신 주름 많으신 분들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녀노소 다 맞는. 저도 몇 번 맞아봤어요. 그러니 저희가 이 종목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전제를 잘못 깐 거죠. 이 정도까지 시장이 커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민감한데 경쟁을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시장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의 식견은 없었던 또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예를 들면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특히 리노공업은 어떤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거군요. 야, 이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이거 완전히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사실 매도가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럴 때는 사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연구와 뭐 정보의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큰 자산을 예를 들면 뭐 1, 200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종목을 매도하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이 그냥 그 소식 듣고 그러진 않을 거고 점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톡신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스트피는 개화한 지 얼마 안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없고 한참 커나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나가는 시장의 매력은 있었지만 막상 어떤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면밀하게 할 만큼의 그런 자료도 없었고 지금보다 저희가 실력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이제 FNF에 투자할 때는 조금 달랐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리서치 시스템에 이런 거 좀 강해졌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으로 이 회사가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의 매장이 현재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애널리스트가 중국 SNS에 접속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한국 GPS를 끄고 중국 지도에서 이 매장이 깔리는, 왜냐하면 사업을 전개하는 모습들은 꼭 투자자한테 공개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간파해서 아이디어를 점검하는 걸 또 정교하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주식 투자에서 다 성공할 수만도 없고 다 실패할 수만도 없고 성공한 게 실패한 것보다 많으면 되는데 이제 성공했을 때 좀 많이 벌고 실패했을 때 적게 깨지고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은 이게 되는 건데 뭐 메디톡스나 리노공업이 그렇다고 해서 좀 빨리 보기도 했고 이 회사 관심이 많이 없을 때 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손실이 난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어떤 종목을 계속 성장하는 만큼 보유하면서 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이어달리기라는 개념을 제가 이 책에서 좀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회사가 어떤 A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A 아이디어가 발현이 되고 나면 뭐 매도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가 B라는 아이템을 장착할 수도 있고 C라는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되면은 보유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처럼 현재 내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지만 한 두세 차 앞 정도를 같이 보면서 가면은 훨씬 운전이 좀 더 안전해지는 것처럼 그런 이어달리기 개념을 또 익히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뭐 20, 30%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장기 보유를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가 나름 제시를 해놨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이 있다면 계좌 수익률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 바람과 함께 많은 친구들과 많은 지인들이 어우 그 친구 투자의 고수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계좌가 그 큰 성과를 내는 것만큼이나 흐뭇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 일맥상통한 결과물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한꺼번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2, 3년 동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고수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의 초심자들이 하수, 중수 거쳐서 고수가 되는 단계. 근데 욕심으로는 그걸 좀 줄여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유, 물론이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뭐, 제 책도 보시고, 3프로TV도 자주 들으시고 하면은 좀 시간을 땡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사실 단계별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예.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 골프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 늘 낮은 레벨에서 시작해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을 다 예.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단계의 어떤 특성을 아시면 좀 더 덜 포기하시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놓은 내용인데, 처음에는 하수도 아니고 사실 초심자 단계가, 초심자죠. 초심자들은 이 특징이 예. 일단 대부분 강세장에서 시작하십니다. 예. 남들이 이제 돈을 벌었대더라 이러면 아우 나도 뒤처질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강세장에서 많이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시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당대에 유행하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아직은 귀가 좀 얇으시기 때문에 뭐 좋대더라 이러면 일단 사보고, 예. 그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그다음에 좀 무슨 회사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분석도 해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렇게 좋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가 잘못된 원인을 좀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한국 국장이 뭐 이상해서 그렇다든지, 나한테 그 종목 추천해준 놈 때문에 그렇다든지, 이렇게 좀 남 탓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남 탓을 하게 되면 발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때는 그냥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경험을 쌓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좀 무섭다는 거를 좀 알아가는 기간? 처음에 카지노 입장할 때 다 내가 돈을 딸 것 같지만 막상 나올 때는 이제 그만한 자신감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2단계에서 이제 하수로 올라가게 되는, 하수는 좀 무서운 것도 알고요. 네. 그리고 공부를 좀 해야 이게 당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아시는데, 문제는 이 공부의 방향이 개별 기업 분석보다는 좀 더 뭐 매크로라든지 시장 예측이라든지 방송을 좀 많이 이제 좀 찾아보시죠. 그리고 여전히 이 단계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에 굉장히 많이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가 빠지면 기분이 안 좋고, 주가 오르면 좀 기분이 좋고, 이런 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게 극도에 달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좀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경향을 보입니다. 네. 다 좋아 보일 때 사고, 따라가게 되죠. 예, 안 좋아 보일 때 팔게 되고, 분위기에 좀 휩쓸려 다니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이제 극복하게 되면은 이제는 매크로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잘 아는 어떤 업종들 보면 다 출연한 가치 투자들이 다 당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좀 찾아보면서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빠지시는 오류가, 뭔가 주식 투자에도 비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비법을 찾아다니시고 뭔가를 공식화를 하시고 이러시는데, 막상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투자를 하시더라도 종목풀이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만 보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나면은 내 종목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교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을. 주식에 대한 일가견이 생기긴 하는데, 주식을 조금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네. 특히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네, 그게 후보 종목들이 많으면 이런 거에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신 거죠. 그렇죠. 이걸 다 뛰어넘으면 이제 고수가 되시는데, 이 과정을 다 겪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가들이 겸손하다, 뭐 여기 나오는 뭐 정체진 프로나 이런 거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근데 그게 천성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단계를 거치다 보면 시장이 만만치 않구나, 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겸손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들을 많이 보다 보면 좀 더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회사라는 게 매출을 이렇게 만들고 비용을 이렇게 쓰고 남은 이익이 이렇게 되고, 또 이게 이익이 주주한테 오지 않으면 또 주가가 못 올라가는구나, 이런 식의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진짜 초고수분들은 뭔가 되게 역설적인 두 가지 성향을 좀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격적인데 방어적이고, 보수적인데 또 낙관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하는 모습들이 좀 다르다는 거. 훨씬 유연해지. 예, 유연한데 또 원칙이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되시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최악의 상황에서 마이너스 100%고요. 최선의 상황에서는 수익이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주식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난 종목을 못 파시고 좀 오르면 파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이 잘 안 쌓이시는데, 고수들은 깨지는 종목을 최소화를 하고요. 대신 올라가는 종목, 아이디어가 맞는 종목을 쭉 끌고 가시면서 수익률도 극대화하면서 장타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장타율이 높습니다, 고수들은. 그러니까 짜잘하게 어떤 성공의 빈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10개가 별 재미없었더라도 1개로 뭐 그 해 수익을 다 내버린다든지.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올라가는 종목 막 50%, 100%, 200% 올라가는 종목을 안 줄이고 계속 놔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종목에 대해 잘 알아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게 이제 고수의 그 풍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초심자, 하수, 중수, 고수의 사실 뼈 때리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난 중수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도 내가 중수쯤 돼 이렇게 하면 겸손치 못한 거군요,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 제가 경험한 고수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겸손하다라는 게 잘못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태도는 매우 겸손한데 투자의 원칙은 또 되게 강건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개방성이 있더라고요. 나만, 우리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진실한가? 근데 대체로 진실해요, 보면. 그리고 더 나가면 그분을 통해서 제가 종목을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수, 겸손한 고수. 늘 먼저 전화해서 선배님, 후배야, 나 이제 팔려고 그래. 먼저 얘기해줘요. AS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야 뭐. 근데 또 그거를 잘못 받아들인 분은 또 그 의도를 잘못 읽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고수들 중에 주식에 성공한 분들은 그렇게 친절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투자 초기 때 가장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주신 국내 투자자가 이채원 의장님. 네. 예. 당시에 이제 동원증권 고유계정 총괄을 하고 계셨었는데, 네. 저희가 그분한테 그냥 전화를 드려서 뵙자고 했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뵀습니다. 근데 정말 처음에 만났을 때 한 4시간 정도를 저희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막 떠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다 들으시고 질문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수는 저렇게 듣는 귀가 있으시구나. 야, 이 대학생의 얘기들을 저렇게 들어주고 저거를 또 본인 투자하고 연결해서 또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저는 거기서 사실 많은 어떤 지식적인 면도 배웠지만 그런 태도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많은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일일이 다 거명하긴 그런데, 최준철 대표와 제가 5년 이상 방송을 통해서 방송 외적인 부분에서 만나면서 늘 우리의 대화의 마지막은 결국 경영자인 것 같아요. 좋은 경영자, 탁월한 경영자, 도덕적인 경영자, 그죠? 그리고 선우를 가릴 줄 아는, 그게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회사의 자산을 잘 배분하는 우선순위를 지키는 경영자가 결국 주주에게 큰 이득을 갖다 주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현재 발견되고 있는 경영자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좋은 경영자인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좋은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이익을 남겨주는 경영자가 기본적으로 좋은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타자는 일단 안타를 쳐야 되고 3할 이상의 안타를 꾸준히 쳐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걸 좀 분해해서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PQC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이 나는 건 P, 제품의 가격에 제품의 수량을 곱해서, 그럼 이제 매출이 되거든요. 거기에 C, 코스트, 비용을 빼면 그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을 늘리려면 P를 올리고 Q를 올리고, 그러니까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니면 그 Q라는 거는 뭐 국내에서만 팔던 걸 해외에 판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더 늘려서 판매량을 늘린다든지, 거기에 이제 비용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경영자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경영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그렇게 남은 이익이 꾸준히 회사에 쌓인 걸 어떻게 재분배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를 잘하면 이제 더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삼박자를 갖춘 이제 경영자, 대표적으로 딱 이 자리에 그 출연하셨던 메리츠 금융그룹의 김영보 부회장이 메리츠 화재의 최근 5년간 순이익의 추세를 보시면은 이거 손해보험사 맞아? 라는 궤적의 이익 추이가 보이거든요. 3천억, 4천억, 6천억, 작년에는 이제 8천억대까지.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네.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PQC 관리를 한 결과이고요. 예. 그렇게 남은 그 이익을 천명했잖아요.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 그리고 실제로 주주환원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내부에서 신망이 높고 이런 요건들을 잘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경영자라는 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서두에 그 얘기한 오리온도 거기에 물론 회장님이 중국 진출을 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좀 인상적인 건 그 허인철 대표님이라고 이마트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뭐 PQ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또 뭐 신제품을 그 잘 내놓는다든지 이거를 또 최근에 뭐 인도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해외 사업에서 탁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용 관리를 정말 잘하세요. 오리온 과자 광고 최근에 TV 광고로 보신 적 거의 없으실 거의 못 거예요. 봤어요.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제품력으로 승부하고 대신 양을 올려서 소비자들의 인심을 사겠다. 근데 회사를 가보면 그 지나가다 보였을 수 있는데 용산의 그 고가도로 밑에 있죠. 정말 오래된 그 아직도 거기를 쓰고 있거든요. 정말 그 이 회사 진짜 시가총액 4조짜리 회사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험불하고요. 예. 그리고 직원들이 좀 힘들어할 정도로 그냥 고정비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영 성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좀 B2B 회사 중에서 계속 좀 B2C 위주로 말씀을 B2B 회사 중에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려아연. 예. 네. 이제 아연 하니까 야 이거 뭐 좀 뭐 대단한 거 있나 싶으시겠지만 이 회사의 장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상향을 해온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아연 재련을 하지만 계속 그 사이에 정말 기민한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캐파도 늘리고 그리고 아연의 부산물인 금, 은을 굉장히 순도 높게 뽑아내는 그런 퓨머를 계속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네. 사업까지도 지금 신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PQ를 올려가면서 또 여기는 투자를 통해서 C를 줄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그게 작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발전소 만든 ESS를 설치해서 또 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을 통해서 PQC 관리를 잘하고 이 회사의 어떤 배당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일관되게 그 분배, 주주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도 마인드를 잃지 않고 있는 거기 이제 최윤범 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뭐 김영범 부회장, 허인철 대표, 그리고 최윤범 회장 이런 분들이 저는 좋은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또 롯데칠성 롯데제가 그 경영자들도 회사의 변화를 많이 도모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또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상장 기업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몇천 개 되니까 그 안에 정말 별처럼 빛나는 경영자들이 있는데 잘 안 알려져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보면 아 정말 회사의 장기 성장을 구가하게 하는 그죠? 그런 초입에 있는 경영자들을 발굴했을 때 또 그 성과가 좋았을 때 그냥 단순한 투자 수익일 뿐만 아니라 매우 큰 희열을 느끼게 되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이제 굳이 사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요즘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뭐 어지러운 일들도 좀 터지고 뭐 그래서 다시 위기가 오나 이런 걱정들도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조금 격려의 말씀 그리고 야 투자라는 걸 해보니까 사실 최현철 대표께서 그렇게 많이 뭐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투자 연초로만 보면 업계 최고참급이에요 이미. 약간 아역 배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한국의 가치 투자자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3프로TV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제가 그때 팟캐스트로 FM 가이드라는
코너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시고 가치 투자의 어떤 실전적인 그런 방안들을 예. 그때 3프로님들이랑 되게 재밌게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사실 그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거의 좀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영감을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실전 방법론을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사실 책을 좀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이 책에 태동을 도와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마 대부분은 2020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고 했는데 저도 투자 시작하자마자 IMF를 겪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은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포기하느냐 계속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중에 뭐 중수가 됐냐 고수가 뭐 로또를 사야지 로또를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계속 하셔야지 실력도 올리시고 최종적인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포기하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되게 좋은 경험을 얻으신 건데 이걸 발판으로 해서 다 풀어 나가셔야지. 그리고 이걸 도울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3프로TV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기를 해보시면서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시면 좋겠다. 포기하시면 안 된다. 3년 정도는 그냥 시행착오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실력 발휘는 그 다음부터니까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제가 안타까운 건 워낙에 한국 시장에서 대부분 시작을 하시고 여기서 결과가 이렇게 크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좀 가지시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거기 뭐 가치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뭐 미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은 우리 터전, 우리 생활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강제 이민 당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질적으로 좋은 시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행동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주 의식을 우리가 좀 같이 높여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 한국 시장을 조금 더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수익이 되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그런 토대로서 투자자들이 정말 뿌듯해할 만한 결과를 예를 들면 10년 뒤에 쥐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주주의식에 대해서 저희가 고향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우리가 작년에 최준철 대표께서 콘텐츠를 들고 오셔서 진행자의 역할을 한동안 하셨죠. 최준철의 가치하는 가치 투자라는 코너를. 사실은 그 프로그램, 그 코너를 기획을 하면서 저를 비롯한 3프로가 한 일은 카메라맨들에게 가서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편집자에게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시켜달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최준철 대표가 다 캐스팅을 하고 최준철 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했고 또 원하시는 만큼 방송을 하시다가 바빠서 이제 시즌 1을 마감했는데 언젠가 시즌 2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죠? 예, 이제 또 모실 만한 분들이 또 많이 눈에 띄면은 다시 저 작년에 가장 보람됐던 일 중에 하나가 가치하는 가치 투자 진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3프로TV는 앞으로도 가치 투자의 권역뿐만 아니라 성장주 투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투자의 권역에도 정말 물론 이제 그 부분에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프로그램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걸로 막 나가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정도의 검증을 거쳐서 여러분께 문호를 열고 그리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준철 대표가 이제 새로운 시도도 하시고 또 20년 전에 쓴 책도 툴툴툴 털어서 지금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시작하는 공모펀드에서도 좋은 성과 기대하고요. 또 간접투자 시장도 직접 투자 시장만큼이나 중요한 자본시장의 한 권역이니까 주목해 주시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번 책과 함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